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시간 뒤에 정파 때문에 네. 2주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쵸, 뭐, 큰 변화 없이. 네. 루틴하게. 루틴하게 2주가 가더라고요. 네. 저 사실, 김세윤 씨 보고 네. 이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우리 예전에 같이 영화도 본 적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무슨 시사회 때, 그때 무슨 시사회 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2주 전에 사실은 김세윤 작가님을 보고 어디서 네. 뵌 듯하긴 한데 처음 뵙는 분인가 하고 되게 처음 뵌 것처럼 인사를 드렸어요. 아, 그 뒤에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뵙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하는데. 저는 저를 기억 못하니까 제가 먼저 아는 척 안 했죠.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예, 좀 창피하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도 같이 보러 간 사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근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저 그거 알아요. 영화는 기억이 나요. 뭐였어요? 영화가 좋은 영화였나요? 그다지. 제 기억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러 갈 때 박혜진 선배님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셋이서. 네. 그때 정말 처음 김세윤 작가님을 처음 뵀는데 영화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몸둘 바를 몰라서 셋이서. 아, 혹시 매직 마이크가 네. 맞죠? 아. 그게 저였어요. 그렇구나. 모르고 따라갔다가 네. 봉변당했던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그때 여자분들은 좋아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근데 네. 혜진 선배와 김세윤 네. 작가분 사이에서 제가 보려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게 제 입장이 더 곤란하죠. 그 사이에서. 심지어 예. 차도 같이 타고 온 거 기억나세요? 예. 제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매직 마이크의 이야기 설정이 남성 스트립쇼 이야기인데 네. 그거를 지켜보는 여성 관객이 더 쑥스러울까요? 그걸 지켜보는 여성 관객 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관객이 더 쑥스러울까요? 와, 저는 여자 선배와 영화 만약에 둘이만 봤어도 되게 민망했을 것 같은데 네. 처음 뵙는 김세윤 작가님까지 합세하셔가지고 정말 셋 다 어쩔 줄을 몰랐던.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빨리 기억에서 지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직 마이크 뭐 그냥 나름 귀여운 영화였어요. 음악도 좋고요. 네, 아무튼 그쵸. 처음 뵙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도 그쵸. 저번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마 제목 기억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네. 이라는 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코미디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장르가 다양한걸요? 네, 이게 일본 영화고요. 2011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한국에는 2012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바로 작년에. 그 감독은 미타니 코키라고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 극작가이면서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연극 대본은 웃음의 대학. 이게 한국에도 공연이 됐던 유명한 작품이고요. 영화로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저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특히 라디오 일 하시는 분들은 네. 거의 안 보신 분들이 없는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드라마가 성우들의 기싸움 속에서 산으로 가는 이야기. 네, 메아리 이게 네. 기억나요? 그렇죠. 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를 연출한 사람이고요. 또 그 뒤에 최근에는 매직아워라고 해서 이거 역시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인데 엑스트라로 살던 한 남자가 조직에 이제 캐스팅이 됩니다. 조직의 한 넘버 2 되는 친구가 보스한테 거짓말을 쳐요. 내가 전설의 킬러를 데려오겠다고. 그래 놓고서 구하지 못하니까 엑스트라를 데려와서 연기를 시켰거든요. 엑스트라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잖아요. 자기 딴에는. 혼신의 연기를 펼친 끝에 보스가 이 사람을 진짜로 착각합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 살인 사건을 맡기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그린 영화가 매직아웃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편의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이 멋진 악몽 역시 기대를 하고 봤고요. 멋진 악몽도 역시 실망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워낙 연극 그리고 코미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다 잘하는 사람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좀 웃음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이렇게 스타일은 다르지만 일본의 장진 정도의 어떤 위치 뭔가 기발한 위트가 섞여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군요. 그 감독이 만든
가장 최근의 작품이죠. 멋진 악몽. 주연 배우는 후카체 엘이라고요.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그 시리즈를 봤어요.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란 영화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의 남자 배우는 니시다 토시유키라고요.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 그리고 그 유명한 아사노 타다노부가 조연으로 잠시 등장을 하고 초난강. 초난강께서도 잠시 등장하는. 살람해요. 네, 이분 손한강 씨. 이 영화는 장르가 일단 법정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법정 영화 중에서 가장 기발한 법정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법정 영화라는 게 딱딱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기가 쉬운 장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반전을 만들어내기가 쉽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 끝에 가면 카타르시스를 주기가 편리한 장르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법정 안에 갇혀서 진행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걸 재미있게 찍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영화를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법정 영화로 코미디를 만드는 건 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힘든 미션을 이 영화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주인공 호쇼 에미라는 줄여서 그냥 호쇼라고 할게요. 네. 이 호쇼라는 주인공은 변호사인데 패전 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건만 맡기면 전패하는. 이것도 능력이네요. 네. 한 번쯤은 이길 법한데. 그렇죠. 지금까지 전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전설의 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후카체리가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의욕은 충만합니다. 근데 잠이 많고요. 재판 시간에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왜요? 잠 때문에? 네. 그냥 맨날 일상이에요. 아, 늦었다. 이러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재판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책상에 쌓아놓고 재판을 시작하려는 찰나 그걸 다 또 손으로 밀쳐서 쓰러뜨려 버려서 자료를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게 되고. 주의 산만까지 하군요. 네. 그래서 늘 패전만 하는 변호사인데 아버지는 전설의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초난강. 그래서 주변 사람 모두가 너는 어떻게 아빠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라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아온 젊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초난강 씨가 벌써 아버지 역할을 맡을 나이가 됐나요? 영화에서는 젊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영화 시작하면 출근하기 전에 아빠 사진을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남편인가? 남자친구인가? 초난강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주인공이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로 설정되어 있는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또 한 건의 사건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난 끝인가? 하는데 상사가 자네는 기대를 저버리는 게 특기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자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 기회로 사건을 하나를 맡기겠네. 이게 다른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넘긴 건데 그래서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 골 때리는 사건이야. 라고 해서 이제 사건을 넘겨줘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이 변호하기 위해 사건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사건의 내용인즉슨 35살의 여성이 집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뭔가 누군가와 승강이를 벌인 그 실랑이를 벌인 흔적이 있고요. 현장에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은 여자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실종 상태였는데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이 남편이 산속에 숨어있던 남편을 경찰이 찾아내죠. 근데 그 남편의 그 산속 집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니 단추가 하나 없어요. 그게 바로 현장에 떨어진 단추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건대 남편은 더구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여자는 좀 부유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주장하기를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다. 그 시간에 그 아내가 죽을 때 나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 알리바이가 뭐냐면 나는 그때 가위에 눌려 있었다. 네? 나는 그때 산속에 있는 여관에 자고 있었는데 나는 밤새 가위에 눌려 있었다. 그래서 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골 때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사가 얘기하죠. 근데 난 이 사람이 아무래도 범인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주인공이 왜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할 거라면 좀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가서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그 연구를 해보라고 그 현장에 보냅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게 주특기인 예. 주인공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건, 정말 이상한 사건, 밤새 가위에 눌려서 나는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묵었다는 여관을 물어서 그 여관을 찾아가면서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재밌네요. 네. 이 영화. 네. 약간 코미디와 그리고 또 법정 영화가 절묘하게 섞인 네. 네, 영화인 것 같네요. 멋진 악몽. 네.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영화의 두 주연 배우가 같이 부른 노래예요. 후카츠 에리하고 니시타 토시유키가 같이 부른 노래고요. 영화 제목과 같은 영화의 그 일본 개봉 제목과 같은 원스 인 어 블루문이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네. 원스 인 어 블룸은 들었습니다. 네, 멋진 악몽이라는 영화의 두 주인공이 불렀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본 노래 많이 듣지는 않는데 오늘은 또 멋진 악몽이라는 영화 소개시켜주신 네, 그런 의미로 이 노래 한번 듣고 왔습니다. 네. 발음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용의자로 몰린 남편을 만나서 당신이 묵었다는 여관이 어딘지 물어보고 여관을 찾아가죠. 여관이 가는 길이 이상해요. 뭔가 음침해요. 산 속에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할 생각으로 이제 산 속에 찾아가서 여관에 묵었다가 범인으로 몰린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 패전무사의 마을입니다. 패전무사? 그러니까 과거 전쟁에서 그 패전무사들의 어떤 혼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컨셉으로 기획한 마을이에요. 그걸로 관광객을, 그러니까 무서운 공포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을 네. 맞이해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이 패전무사의 마을에 딱 도착을 해서 버스에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주인공한테 물어요. 누구냐? 주인공이 여기 그 남편이 묵었다는 여관 이름이 송장장이거든요. 아이고, 이름도 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송장장이 어딥니까? 물으면 따라오게. 하더니 이 계단을 올라가서 쭉 가면 돼. 하면서 가르쳐줘요. 근데 가도 여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한참을 걷다가 깨닫게 되죠. 여관에 가기도 전에 송장이 된다고 그래서 송장장인가 보다. 근데 여관에 드디어 도착을 했더니 그 여관을 가르쳐준 버스 정량의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입니다.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는 같이 거예요? 오면 되는데. 자긴 지름길로 와서 옷을 싹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서 오게. 그래서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이 묵었다는 방은 네. 방 이름이 있는데 이가리 방이에요. 네. 이가리? 네. 무슨 뜻이죠? 일을 간다는 뜻이겠죠, 자면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패전무사 마을의 송장장의 이가리 방을 찾아서 이제 거기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이 남편이 그 이가리 방에 없었다. 내가 그걸 봤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린 거거든요. 네. 현장을 가보니 방의 문패가 방과 방 사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방이 이가리인지 오른쪽 방이 이가리인지 헷갈리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헷갈려서 바로 옆방에 있는 귀울음 방이라는 방에 이 남자가 묵었다는 거를 이 변호사가 밝혀냅니다. 근데 이 여관 이가리 방이 아니고요. 네, 이가리 방이 아니라. 근데 귀울음 방은 뭐냐면 안 쓰는 방이에요. 거기에 귀신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아하. 안 쓰는 방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귀신 컨셉 마을인데 귀신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오는 건 다르잖아. 이제 여관 주인이 무섭군요, 자기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귀울음 방에 어쩔 수 없이 1박을 하게 됩니다. 그 귀울음 방이라는 게 귀신 울음소리라는 그렇게 저도 추측이 돼요. 뜻이 것 같네요. 한문이 같이 이렇게 자막에 나오진 않아서 제 추측으로도 네. 귀신 울음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무서운 쓰지 않는 방에 묵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시를 불러달라 했더니 이 여관 주인 부부가 택시도 없고 우린 버스도 없고 당신은 반드시 1박을 해야만 해. 그래서 강제로 1박을 하게 됩니다. 아, 귀여워. 보안이 이 집은 그런 식으로 계속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은 방에 어쩔 수 네. 없이 잠을 자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 역시 주인공 역시 가위에 눌립니다. 눈을 떠보니까 제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네. 이 사람이 이 멋진 악몽의 주인공인 그 유령인 거예요? 유령인데 귀신이 자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김을 자기 얼굴에 불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 얼굴이 굉장히 코믹한 게 네. 뭐 옆머리는 길고 중간은 민머리네요. 그러니까 황비용의 변발에서 그쵸. 그 황비용이 머리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끼면 남자 귀신인데 이렇게 네. 생기셨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패전무사 마을을 대표하는 패전무사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투에서 지고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를 당한 로크베라는 이름의 패전무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패전무사라서 이 상투를 잘려서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변호사가 당신이군요. 당신이 증언을 해줘야만 저의 의뢰인이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더 꼬이네요, 이야기가. 네. 그랬더니 로크베라는 사람이 얘기하지.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나 유령이거든. 그랬더니 유령이고 뭐고 상관없고 당신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가위에 눌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무고한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유령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그 일본 무사의 말투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사실은 나도 이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자신의 지역이 침범을 당했는데 열심히 맞서 싸우던 와중에 자기가 적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참수를 당한 거죠. 로쿠베라는 사람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해서 이승을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건을 내겁니다. 내 소원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내 무덤에 위령비를 세워달라. 위령비를 세워주는 조건이라면 내가 나처럼 억울한 그 사람의 그 누명을 벗기는데 도움을 주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옵니다. 유령도 택시를 타는군요. 네. 없다던 택시가 갑자기 주인한테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택시를 냉큼 불러주죠. 밤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사 속이었어. 네. 네, 햇빛이 있을 때는 이동을 못 한대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얘기하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글로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은 순간 이동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지 유령도. 그래서 같이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오는데 유령이 배가 고프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저기에 딱 보더니 베미리 레스토랑 베미리 이러면서 레스토랑. 마파두부랑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시킵니다. 까르보나라를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호. 근데 그 장면이 재밌는데 이제 바로 마주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는 계속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그래서 그 메뉴판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메뉴판을 거꾸로 보여주면 그 일하는 분이 제대로 다시 해서 그 메뉴판을 왜 거꾸로 보시죠? 계속 돌려놓으면서 밤새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 그런 식의 코미디 설정이에요. 근데 다 시켰는데 먹진 않아요. 그러면서 왜 안 먹을 걸 시켰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다는 건 살기 위해 먹는 건데 난 이미 죽었어. 그러면 왜 시켜달라고 했죠? 대신 난 냄새는 맡지.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이 유령이 굉장한 재밌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령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 좋게도 처음에 이 주인공은 유령이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본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도 보지 못하고 점원도 보지 그쵸. 못하고.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상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상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상사 혼자 있는 방에 유령을 놔두고 자기는 잠시 밖에 나가 있다가 혼자 있는 동안 했던 짓을 상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유령이 있다는 걸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 상사는 혼자 있는 줄 알고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 2개를 집어먹고 남모르게 탭댄스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초콜릿 2개 먹었죠. 하트 모양하고 하얀 거. 그리고 탭댄스 췄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령이 다 지켜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유령이지만 되게 과학적으로 푸네요. 그 이야기를. 예, 그래서 네. 그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네네. 상사도 그 존재를 믿게 되고요. 딱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령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유령이 입김은 낼 수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예, 입김도 낼 수 있고. 그래서 후 하면은 그 입김을 사람에게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다 같은 걸 먹을 때 그
빨대를 불어서 거품을 내는 것 정도의 장난은 칠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근데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의 그 상관을 설득했지만 이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그쵸.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와 검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믿지 않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재판부터 일단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네. 근데 증인 나오세요. 증인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해지려면 2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냐고 증인은 취소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의 상관이 나서죠. 걱정 마, 호쇼.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법정 한복판에서 탭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아, 초콜릿 2알 먹고 췄던 그 탭댄스를 여기서 그쵸. 보이는군요. 해질 때까지 자기가 버텨보겠다고. 네, 그래서 그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 전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검사가 갑자기 진지한테 검사는 끝까지 항상 그럼한 표정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이의 있습니다. 이 재판과 무관한 탭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제지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몰리죠. 근데 결국 재판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 주인공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기로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재판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주인공이 얘기하죠. 이 자리에 그날 우리 의뢰인을 가위 눌리게 만든 유령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기껏 기다려줬더니.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어이없는 재판이라고 검사가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유령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파하게 돼요. 검사도 자신을 볼 수 있다. 근데 이 검사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거든요. 봤는데 안 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재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속 검사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계속 깐족거립니다. 뭐라고 막 깐족거리니까 갑자기 검사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해서 자신도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전대미문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유령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말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의 이야기를 변호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성대모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록구베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흉내내서 여자 변호사가 똑같이 나는 록구베 데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검사가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사탕 중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사탕에 입김을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 사탕으로 예스면 한 번, 노우면 2번 입김을 불게 하죠. 그래서 당신은 록구베입니까? 그럼 뭐 록구베가 아닙니까? 그러면 후 하는 걸로 의사표시가 되죠. 그래서 판사가 좋다. 재판을 진행하겠다. 재판 재밌겠는데? 라고 얘기하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 있습니다. 재판이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하지만 결국 거기 있던 모든 배심원들이 한 번 이 유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세기의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 멋진 악몽의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재밌다. 재밌네요. 영화 또 보고 싶어지는 네. 느낌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이 영화에서의 노래는 아까 들려드렸고요. 네. 아까 그 노래 나올 때 이제 이 약간 뮤직비디오 같이 펼쳐져요. 번화된 도시에 온 유령과 주인공 변호사가 도심을 산책하면서 새로운 그 도심의 문물을 익히는 과정을 아까 그 노래가 흐르던 네. 그런 곡이었는데. Once in a Blue Moon? 예, 두 번째 곡은요. 이 감독 미타니 코키의 그 전 부인이 배우예요. 전 부인. 고바야시 사토미라고요. 네. 누구냐면 카모메 식당하고 안경이란 일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을 맡으신 고바야시 사토미. 그래서 음악이 하도 없어서 고바야시 사토미가 주연했던 안경이란 영화에서 네. 메르시 체조라는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죠.
네, 영화 안경에서 연주곡 멜시 체조, 감사 네. 체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경이란 영화는 아주 외딴 곳에 있는 펜션 같은 민박집에 묵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네. 아침마다 이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해요. 괴롭겠다. 네, 그때 나오는 음악. 근데 영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보통 힐링 무비라고 그래서 영화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냥 외딴 바닷가 마을에 민박집에 몇 명이 모여서 매일 먹고 쉬고 얘기하고 노는 영화예요. 보고 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네, 그 영화의 주인공 고바야시 사토미의 전남편 미타네 코끼의 2011년 작품 멋진 악몽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저만 특이해서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그해 일본 아카데미 일본 그 최고의 권위 있는 영화상이죠. 일본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휩쓴 영화입니다. 멋진 악몽이. 일본 박스오피스 4주 동안 1등을 했고요. 굉장히 대중적인 그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그 대중적인 재미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고 유쾌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사람 마음을 울리는 짠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검사도 귀신을 본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지만 검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그 초능력 사후세계를 절대 믿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한 일은 유령에게 부탁을 하죠. 이 검사가 키우던 반려견이 레브라는 녀석이 최근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검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레브의 유령을 데려옵니다. 강아지의 유령을. 그래서 찾았어. 검사가 난 절대 이 재판에 응할 수 없네 하는데 레브 강아지 유령을. 네, 그 레브가 골든 리트리버가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 순간 이 검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와서 핥고 이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도로로 뛰어가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어머. 너무나 반갑게 레브랑 인사하는데 그 다음 컷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버전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멀쩡한 게 검사가 양복을 차려입고 바닥에 누워서 강아지가 왜냐면 이 남자를 이렇게 덮치고 핥고 있거든요. 바닥에 누워서 혼자 사지를 떨면서 아우 이쁜 녀석 그러고 있는 컷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상황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머쓱해 할 때 이 노쿠베란 유령이 그 강아지 유령을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얼른 데려가 버리죠. 어쨌든 자기는 그 덕에 작별 인사를 못했던 강아지랑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그렇다. 재판은 하게 해주겠다. 대신 나는 검사니 철저한 반대 신문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유령을? 네. 유령과 변호사를.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온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온 신문 기자와 카메라는 모두 이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유령의 증언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뀔 것인가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근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궁지에 몰립니다. 이 유령과 변호사가. 왜냐하면 이 검사가 그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레브의 주인이? 예, 레브의 주인. 그 사람이 비록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식당 바닥에 누워서 사지를 떨면서 떼구르르 구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최고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로쿠베라는 이 무사는 그 무사의 과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수를 당한 사람이다. 배심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421년 전에 참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참수를 왜 당했는지 본인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계속 예스는 한 번, 노를 2번 하다가 감독이 고민했겠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끝까지 찍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간에 설정이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이제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변호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쪽이 지어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허락을 하죠. 변호사가 이 사람의 말을 대신 전달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스 노가 아닌 방식으로 주관식으로 자신을 서술할 길을 이 감독이 열어놓습니다. 영리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참수당했는지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령이 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도 다그치니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적과 내통했기 때문에 라는 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사람의 참수당한 이유잖아요.
검사가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이 사람은 저가 내통한 사람이고 내통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참수를 당한 사람인데 이런 거짓말쟁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판이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령에게 동조하던 배심원들도 그 말을 듣고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변호사에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이 영화의 재밌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현실의 그 용의자의 누명을 벗겨주려면 먼저 이 유령의 누명을 벗겨야만 네. 용의자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약간 재미삼아 재미있게 시작했던 자기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유령을 데려왔을 뿐인데 이 순간부터 영화는 두 가지 버전의 법정 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누명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이 변호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네.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주인공에게. 근데 이 주인공이 찾아낸 사람은 향토사학자예요. 늘 그 지역의 역사만 평생을 연구한 향토사학 연구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키도라는 젊은 청년을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냅니다. 그게 유령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 사람이 당신의 유명을 벗겨줄까요? 같이 가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몰라요.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죠. 그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배우 아사노 타다노부가 그 키도라는 사람을 연기하거든요. 네. 그러더니 로쿠베라는 사람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빛이 변해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로쿠베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무사였고 기록에는 불행히도 내통했다 나와 있지만 내통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검사가 또 얘기하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로쿠베의 25대 손.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로쿠베인데 평생 자신의 과업입니다. 우리 집안의 치욕을 벗을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25대선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온 건데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치가 그러다 보니 배심원이 그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친인척이니 믿을 수가 없네요. 친인척이니까 더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영화가 격가지를 뻗어나가는 건 유령이 네가 내 손자라고 이러면서 법정 드라마는 벼랑간 감동적인 가족 상봉 가족 휴먼 드라마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더 놀라운 거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전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영화가 정말 중구난방이고 영화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장면도 너무 많고요. 일본 영화 특유의 오버하는 연기 있잖아요. 네. 인사를 90도로 꺾는다는 거는 항상 허리를 기역자로 꺾는 인사 등등이 항상 약간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웃다가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법정 드라마였다가 어느 순간 가족 휴먼 드라마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재판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용의자의 누명도 벗겨야 되고 이 변호사 주인공의 인생도 바꿔야 되고 유령의 누명도 풀어야 되며 유령과 25대 선의 가슴 뜨거운 해후도 그려내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유령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과제를 유령이 떠안게 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좀 데려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영화는 그다음부터 택배 시네마로. 그래서 이 유령은 졸지에 자신의 누명을 벗기러 왔다가 미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작별했던 현실 사람들의 그 저승에 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임무를 떠안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감독의 재밌는 대사들이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 한 명씩 부탁을 해요.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찾아와 달라.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궁지에 몰리니까 변호사가 이럴 거 없이 우리 그 죽은 피해자의 유령만 데려오면 게임 끝이다. 그러네요. 네, 본인이 증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네. 그때 이 유령이 이제 지쳐서 얘기합니다. 너 그게 쉬운지 아니? 저승에서 사람 찾는 게 태고 때부터 사람 다 죽어서 거기 다 모여 있거든. 그러더니 너 거기 가보면 네안데르탈인도 있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들까지도 이미 다 죽어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요한 건 이 관건은 앞으로 남은 재판의 관건은 과연 피해자를 직접 찾아내서 그의 입으로
범인의, 그러니까 그 범행의 전모를 과연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 미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저승의 그들과 과연 만나서 가슴 뜨거운 해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유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속에 숨어 살다가 산속에 여간에 묵는 사람의 가위 눌리게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다가 졸지에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유령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이 이 영화의 결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멋진 악몽? 네, 그래서 정말 웃긴데요. 네. 정말 내가 왜 웃지? 하는데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울지?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게 놀랍게도 사랑했던 사람과 혹은 가까운 사람과 이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영화 후반부에 가면 엄청난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난강 아저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예, 그게 바로 이 멋진 악몽의 일본 박스오피스 4주 동안 1등을 한 저력이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영화도 또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마력이 네. 있네요. 뭐 중간중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또 배우들의 연기도 재밌고요. 상황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 영화로 만들어진 굉장히 즐거운 코미디 연극 한 편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끝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전 직접 영화를 볼래요, 그냥. 네. 네. 오늘 멋진 악몽 이야기 나눠주신 또, 네, 이렇게 이야기의 재발견.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현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1부 끝곡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1부 끝곡은요, 이 영화의 설정과 가장 비슷하다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랑 제일 비슷한 영화로 꼽은 영화가 한국의 헬로우 고스트란 영화예요. 기본 설정이 어느 정도 닮아 있어서. 그래서 그 영화에서 차태현 씨의 주제곡을 골랐습니다. 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네. 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끝곡 될 것 같네요. 너와 함께 들으면서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봐요.